한화투자증권의 정정영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 방송 혹시 처음이신가요? 네, 제가 방송 출연 자체가 처음이어서 아, 사실 그렇구나. 조금 긴장도 됩니다. 예, 네. 그러시구나. 아유, 예. 너무 또 외모가 훈훈하셔가지고. 아이돌 같이 생기셨네요. 그니까요. 예. 오늘 사실은 제목을 아주 재미나게 써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울려버린 기대. 네, 올려버린 기대 실망도 네. 클 가능성 염두 이렇게 쓰셨는데 지금 이미 조금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지금 네. 정치국 회의 끝나고 야 이거 드디어 나와 제로 코로나 좀 눕고 뭐 다른 부양책 나와 그러면 또뭐 지준율도 내리고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자 이번엔 진짜겠지 했는데 그때 딱 노동절 연휴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절 연휴하면서 아무 일 없는 듯 한데 지금 열리는 시장 봐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딱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이제 글을 쓰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뷰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대만 높아지고 해주는 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께도 말씀드릴 때 하는 말이 이제 좀 중국 정부가 립서비스 좀 그만해라. 안 해도 되니까 립서비스 그만하고 실제로 액션을 좀 보여줘라. 이게 필요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제 중국 시장을 얘기를 할 때 뭐 기업 실적도 있을 거고 뭐 밸류에이션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것보다 저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중국의 정책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 네. 이거였거든요. 네. 물론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겠지만 유독 중국에 대해서 그런 정책 해석을 잘해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투자자 구성에서 아마 뭐 다른 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그만큼 회전율도 빠르고 뭔가 조금의 소식만 들려도 여기구나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도 지수 투자보다는 저희가 테마나 섹터 투자로 더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네. 여기 정책에서 좀 더 밀어준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그나마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조금 흔들릴 때 잘 버텨줘서 중국 올해는 가려나 보다 이런 거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연초부터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이 주식창을 켜놓지 않습니다.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거래가 거의 최저였죠. 맞습니다. 0.57조 원. 네네. 네.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 그리고 가장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주식창을 바라보지도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없겠죠. 그러면 저희가 주도주 찾는 건 당연히 힘들 거고 저희는 외국인 입장에서 중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끌어줘야 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전혀 그들이 먼저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실망을 해서 지금 이제 진저리가 난 그런 상황인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정치국회랑 같이 말씀드리면 일단 정치국회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5.5%였죠. 근데 1분기가 4.8%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분기, 3분기, 4분기 모두 거의 6% 가까이나 넘어서는 성장률을 보여야 그나마 5.5% 전후라고 했으니까 뭐 5.4, 3이라고 치면 그래도 그렇게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준 것만 본다 치면 뭐 단순히 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라는 게 무조건 뭐 신용 확장을 통해서 무조건 경기가 살아나는 건 아니겠지만 하는 신용이라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는 신용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로는 분명 해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뭔가 도와줄게, 뭔가 해줄게.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지준율에서 한번 실망을 했었죠. 네. 지준율에서 마치 50bp 이상 내려줄 것처럼 하더니 네. 25bp 내리고 25bp. 멈추고 또 인민은행이 부랴부랴 이제 좀 시장을 달랬던 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외환으로 이제 운용을 했던 자금이 좀 남는 게 있으니까 그걸 재정으로 넣어줬다. 이게 25bp 내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꼼수 같은 거지. 총 50bp를 내려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동성은 잘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50bp 찍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이게 1번이고 이게 유독 더 충격이 컸던 이유는 사실은 지난해 12월, 1월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도 해주고 부동산도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왜? 지난해 헝다도 너무 많이 좀 부셨고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 안 좋다라고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 이렇게 살려줘요. 그래서 뭔가 될 것처럼 하니까 1월에는 뭐 부동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올해 좀 괜찮으려나?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했죠. 그런데 2월, 3월, 4월 3개월 연속 금리를 딱 동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해줘요.
우리가 지금 합리적으로 유동성을 유지하고 경제 상황도 크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실망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 설명해 주실 때, 그러면 이제 정치국 회의 끝나고 뭔가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5.5% 경제 성장률 말씀드렸고요. 그럼 어떻게 살릴 거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제일 숫자를 주무르기 쉬운 투자를 또 세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투자만큼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률 하단을 잡기에 좋은 숫자가 없어요. 사실 수출은 대외 수요가 따라줘야 되고 소비는 저희가 갑자기 숫자가 좋게 나오면 더 이상한 거죠,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상해를 중심으로 락다운을 세게 걸어버렸으니까. 그럼 남은 건 결국 투자라서 투자 쪽은 더 세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요게 원래는 9월까지 아마 저 말고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이 주로 얘기하셨던 게 인프라 투자 프록시 지표로 사용되는 인프라 지방정부 특수채권 발행 속도를 원래는 한 9월까지 다 쓰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난해 말부터 얘기했던 게 1분기에 싹 다 집중 한번 하고 2분기, 3분기, 4분기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1분기 경제 성장률 딱 쇼크나는 거 보고 했던 말이 모든 지방정부 특수채권을 최대한 6월 말까지 다 써버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다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믿을 것도 결국에는 2분기가 이렇게 투자를 더 세게 집행을 해버린다면 그 2분기 바닥까지는 잡아줄 수 있겠지. 근데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대하는 건 바닥 잡는 게 아니거든요. 더 센 부양책과 더 뭔가 실질적인 액션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이 6%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부동산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요 그림 보시면 무조건 1분기가 부진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부터 살려주겠다라고 했는데 못 따라갑니다, 결국엔. 그래서 요 오른쪽 그림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제가 2010년부터 2014년 평균 한번 그려봤고 2015년에서 19년 평균 한번 그려봤어요. 요게 중국의 주요 30개 도시에 이제 거래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평균을 그려본 건데, 보시다시피 2022년 보시면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보다도 못해요. 네. 요때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멈췄다 치더라도 2월 달에는 그럼 요거보다 저희는 당연히 더 회복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인들이 느끼기에 지금은 부동산 자체를 건드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부동산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비로 연결될 수도 없고요. 주시장은 더더욱 말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새로운 투자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뭔가 재테크 수단을 찾고 거기에 돈을 넣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부터 주식 거래 대금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요 그림에는 못 넣었는데 인민은행이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서베이를 진행을 합니다. 무슨 서베이냐면 중국에 한 2만 명 정도 되는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를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비를 더 늘리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저축을, 그러니까 예금을 더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서베이예요. 근데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일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래 대답 자체가 나는 저축을 더 할 거예요 라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올해 1분기 인민은행이 서베이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터졌을 때보다도 더 많은 비중의 나는 저축을 할 거야 라는 대답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더 돈을 이제 돌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반면에 투자 쪽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2010년부터 서베이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후로 최저 수준이에요. 물론 말 그대로 서베이 지표이기 때문에 뭐 이게 정확하게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국은 개인들이 이끌어가는 시장이고요. 개인들이 쉽게 시장에서 이 정책에 반응해주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도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외국인 자금은 3에서 5%, 맥스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모두 다 들어와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저희는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번 5월에는 쉬었다 가자. 개인들이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이제는 실망을 넘어서 이제는 약간 등지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 혹시 중국 내 투자자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코로나가 2020년도에 처음 중국에서 났긴 했지만 네. 오히려 그 락다운 상황은 올해가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심각하다기보단 사실 심각한 건 그때가 더 그때가 심각했죠. 그렇죠. 그때는 네. 완전 전국을 봉쇄하는 느낌이었기 네.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상해를 락다운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크긴 컸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해 락다운이 결정되기 직전까지 제 기억에는 일주일 전이었는데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해시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는 락다운 안 할 거야라고 엄청 세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일주일 만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사실 중국에서 이제 처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오미크론 전에도 변이 바이러스에 그렇게 노출이 많이 안 됐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중국 중앙정부도 그렇고 상해시에 있는 그런 방역팀도 그렇고 오미크론이라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와 그다음에 충격에 대해서 너무 낮게 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얘기가 했던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게 1번이었고 두 번째는 상해는 중국 내에서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서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락다운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확산되는 거 보고 나니까 아차 이거랑은 좀 다른 의미네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락다운이 급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 확산기에서 끝나는 시점, 물론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끝나는 시점까지 거의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이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코로나 쪽에서 계속 신규 확진자나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전 사망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2020년 중국이 코로나 처음 터지고 나서 이번에 상해에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사망자 나오기 전까지 1년 반이었죠. 그동안 한 번도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걔네 데이터로? 네, 중국 데이터로 사망자 사실 말이 안 되겠지만.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데이터상을 믿는다기보단 그거대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없는 데만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1년 넘는 시간 동안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상해시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건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4월 중순에 한번 확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한 10명대로 줄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신규 확진자가 중증으로 넘어가서 요게 이제 사망까지 넘어가는 시차를 제가 똑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사망이라는 게 어떤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요 시차를 계산한다고 보면 저는 다음 주까지는 진짜 정점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락다운 쪽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부동산이 이런 내용이었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사회융자 총액은 작년 연말부터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거는 네. 분명히 맞고 1월 달에도 늘어났는데 네. 지금 1분기 데이터로 봐서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4월 달은 2분기에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판매가 늘지 않는데 네. 사회융자 총액 늘리고 총자산 늘린 것, 총 대출을 늘린 상황에 비해서 네. 좀 유례없는 일 아닙니까? 아주 충격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상식선으로 좀 불가능한 게 중국의 큰 은행은 아니고 일부 이제 지방은행에서 지금 어떤 상품을 팔고 있냐면 대학교 졸업하고 5년 미만인 친구들에게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부동산 대출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 상품이 기준금리보다 금리가 네. 낮아요. 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기준금리보다 은행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도 정책 자체에 혼란이 굉장히 심한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요 그림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금리를 내려주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융자 총액이 늘어나고 유동성을 뭔가 풀어준 것 같은데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는 결국 들어가지 않는다. 네. 그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대출을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저축에 넣겠다라는 생각이 1번으로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쪽으로 돈이 유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사회융자 총액 데이터 안에는 중국의 정부 채권 발행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빼고 본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정부 채권의 이슈랑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사회융자 총액 안에 정부 채권이 있다라는 말은 정부 채권 많이 발행하면 사회융자 총액 많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엔 정부의 그러니까 실제로 수요가 끌어당기는 대출이 아니라 그냥 정부가 만들어낸 돈이 돼버리는 거죠. 요거는 좀 왜곡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중국인들 내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수요가 그렇게 긍정적인 편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제일 연초에 많이 기대했던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는 지난해 원래 워낙 플랫폼 기업 많이 눌렀고 거기다가 대놓고 제조업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올해는 캐펙 투자도 많이 될 거고 뭔가 투자를 더 많이 이끌어가겠거니 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도 대출수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지금 뭔가 새로운 투자를 이끌고 새로운 고용을 하기에는 그렇게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민간도 심리가 많이 꺾였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에서 심리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거는 부의 효과를 만들어줬던 부동산인데 맞습니다. 공동부에 걸리면서 이게 딱 잡혔고. 네. 근데 사실 이번 4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게 약간 푸른 느낌이 있는데 가격이 안 오른 건 생전 처음 아니냐. 중국 역대 처음 아니냐. 그쵸. 이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든 사실은 플랫폼 기업 잡으면서 소비는 이제 눌러놨고 네. 부동산 부의 효과 눌러졌고 네. 돈을 풀어서 SOC를 한다 해도 네. SOC 하는 애들 거기만 일부 붐업이 있거나 일부 거품이 있지 그렇게 되면 절대 성장률 5.5% 못 맞출 것 같은데 하반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서 뭔가를 풀어야 소매를 풀어주든 플랫폼을 풀어주든 부동산을 풀어주든 해야 되는데 부동산 풀 듯 했는데 지금 실제로 반응은 없는 거죠 아직까지.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네. 추워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중국 정부가 대놓고 부동산을 살려주겠다라는 걸 작년 말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부동산 쪽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그런 디벨로퍼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사들이 토지를 구매를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 구매 자체를 안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 토지 구매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건 그런 개인들이 본인들이 땅을 파고 건축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 이제 선분양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걸 사주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다들 춥구나. 맞습니다. 겨울이라고 생각하니까 몸을 안 피는 거군요. 네, 저는 굉장히 추워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그 오늘 제목이 네. 기대감만 높아지는지 이렇게 말씀 네네네. 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기대에 부응하는 액션이 없다는 건데 네. 액션을 안 취하는 겁니까? 하고 싶어도 못 취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못 취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안 취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못 취한다라는 개념을 저는 일반적으로 못 취한다라고 하면 대외 이슈 때문에 대외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어서 네. 중국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라는 걸로 저는 못 한다고 이해하는데 네. 사실 미국의 이제 아까 이제 먼저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뭐 금리가 시장이 좀 더 빨리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치면 만약 지금이 뭐 제가 감히 뭐 이게 고점이다 아니면 꺾였다 뭐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땡겨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저는 제가 지금 투자자이고 중국 쪽에서 정책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거의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는 봐요. 아니면 워낙 많이 땡겨왔기 때문에 앞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내년이나 뭐 내후년을 생각해야 되는 시점을 시장에서 이미 크게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한번 시장이 크게 반응했구나.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네, 긴축에 맞습니다. 대해서, 네, 긴축에 대해서 그런 예. 부분에서 중국도 이제 계속 바라보고 있을 거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안화 쪽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방향성을 의미는 의도적으로 세게 바꾼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돈을 더 풀어보자라는 생각이 그 위안화를 절하시키면서 어느 정도는 표현이 됐다라고는 보는데,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로 코로나 때문이겠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중국 정부도 계속 고민을 할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저도 충격적이었던 발언이 버티면 이긴다라는 요즘 제로 코로나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정치국회의 끝나고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진 그런 상무회의에서 정치국 상무회의에서 했던 말이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버티면 이긴다. 버티면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실 막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제로 코로나 하는 거 끝나는 거 아니야? 많이 풀어주는 거 아니야? 했는데 싹 다 망가뜨린 거죠. 그러니까 시그널이 양방으로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경제 성장 5.5%는 해야 되겠는데 제로 코로나도 해야 되겠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대책을 짜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걸 도대체 어디다 맞춰야 돼.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그 내부적으로 보면 제조업 뭐 이동은 아직 지금 맛이 갔고 아직까지 올라오고는 있으나 아직 멀은 것 네네네. 같고 이동률은. 근데 제조업 가동률은 꽤 높지 않습니까? 이게 가동률이랑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출근을 해서 회사 문을 다시 열고 불을 킨 거랑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제 계속 브리핑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점점 조업을 잘 다시 하고 있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의 상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아예 출근을 못 했습니다.
봉쇄 지역에선 아예 출근을 못하니까 기업들이 불을 끄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까지는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불을 켜고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켜고 지금까지 밀린 메일 보는 것까지는 하고 있는데 네. 가동률은 좀 다른 의미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한 공장이 운영된다라고 해서 모든 밸류체인이 다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됐던 부분이. 네. A라는 기업이 운영되기 위해선 B도 열려야 되고 B가 열리려면 C도 열려야 돼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시차를 두고 움직이니까 네. 전체적인 가동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쉬운 점이지만 중국 정부가 그리고 기업들이 가동률, 설비 가동률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계속 제가 뉴스를 팔로우하고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뭐 일부 기업들, 뭐 테슬라나 뭐 이런 데는 생산 뭐 5월 중순이면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테슬라는 사실 엄청나게 밀어주는 기업이고요. 네. 뭐 반도체 몇몇 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느냐? 요건 저는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사실 5월에 중국을 조금 더 낮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요거예요. 사실은 상해가 다른 지역은 보시면 이게 중국의 화물차 운송 지수라고 네. 해서 대략 이동. 네. 네. 제일 중요하죠 지금. 네네네. 예. 이 보시면 전국 범위로 보면 많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상 궤도에 붙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해시는 이제 찔끔 올라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다른 지역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상해가 안 움직일까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일단 저는 중국 쪽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중국 현지 사이트에서 먼저 봤고요. 그 다음날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많이 충격적이었던 게 왜 이렇게 못 올라올까? 왜 이렇게 그 극심하게 차이를 보일까라고 했는데 상해시가 일부 봉쇄를 해제해준 지역, 그 지역 사람들은 이제 3시간의 그런 그 시간 제한 안에 한 가구당 한 명씩은 마트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마트에 가서 지금까지 식료품을 못 사고 계속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내가 식료품을 사거나 다른 물건들을 사러 3시간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구당 한 명만 나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는 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번.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영상에서 본 게 마트로 뛰어갑니다. 자, 마트로 뛰어간다는 건 좀 이상해요. 물건이 모자르다 이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웬만하면 차가 있겠죠. 네. 근데 뛰어갑니다. 왜? 도로를 봉쇄하고 있어서. 차가 못 다니는구나. 네, 못 다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줄을 쫙 선 다음에 물건을 사고 나와요. 물론 그것도 막 엄청 전쟁이겠죠. 식료품이 별로 없으니까. 사고 나서 어떻게 집에 갔느냐를 보는데 그 아파트 같은 단지 사는 사람들끼리 긴 막대에다가 끈을 묶어서 어깨 메고 갑니다. 그 짐을 이렇게 네. 예.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저기 실크로드 시대가 다시 돌아왔는데 원시 시대가 네, 이런 막타 느낌. 그리고 있으면, 도로에서 네. 리어카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동영상에서 못 본 부분인데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는 말을 타는 모습까지 나오더라고요. 들은 것 같아요. 네. 말. 예. 그걸 보고 중국 현지에서도 80년대도 아니고 3, 40년대로 돌아간 거 아니냐.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말이 뛰어다니는데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동률, 그러니까 설비 자체가 되게 굉장히 세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정도까지 물동량이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전철 뭐 운행하는 거 보니까 거의 상하이시는 제로를 가까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은 계속 규제를 하고 있고 제한을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해를 가는데 이게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올라야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그 전에 가동률이 많이 돌아가고 공장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화물차가 이제 다시 전국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네. 상해에서 만든 부품이라든지 뭐 그 외 등등 이게 나가야 되는데 전혀 이게 못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단순히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해에 있는 기업들의 그런 공장 가동률 자체가 생산 가동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경기 부양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네네.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저는 못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처럼 제로 코로나를 계속해서 고수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네. 저도 코로나 겪어봤지만 이게 버틴다고 해서 끝날 전염병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시 조금 완화돼가지고 풀어주면 또 다시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를 안 하려면 그럼 결국은 그거 무서워서 못 풀면 그거 안 무서워지려면 다 3방 이상 백신을 맞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시진핑 3연임 결정 나든지 네. 연말까지는 계속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러면- 상황으로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지난 주말에 그 중국 증시 많이 특히 홍콩이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도
제로 코로나 계속 유지하겠다고 네네, 해버리니까 맞습니다. 네. 답이 안 보이는 상황. 아까 했던 것처럼 경기 부양책 못 쓰는 거지 지금. 네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동안에 되는 거 보면 그 일단 세 방 맞자 뭐 이런 네네. 분위기던데 네. 세 방을 물리적으로 맞으려면 그래도 시간이 한 6월까지는 걸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백신을 다시 맞기 시작하려면 부스터샷까지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3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부스터샷 이상으로 3차 이상 맞으려면 다시 한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제가 제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이다라고는 감히 말씀을 못 드려요. 네. 왜냐면 네. 이미 저도 그냥 끝나겠거니 이 정도 충격받으면 끝나겠거니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상수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상수의 개념으로 점점점 들어가고 있고 상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지역에서 또 코로나가 발생하면 비슷한 조치, 똑같은 조치를 할 거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일단 상해가 끝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상해만 좀 가라앉는다 치면 일단 당장에 사실 전체 중국의 신규 확진자 사망자 모든 걸 통틀어서 90% 이상이 지금 상해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상해가 일단 거의 끝마무리가 되면 그 이상으로 뭔가 해줄 만한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기보다는 일단 제로 코로나가 그 상해 쪽에서의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이제 그래 마무리됐다 이렇게 어느 정도 수뇌부 쪽에서나 아니면 상해시 정부에서도 이렇게 얼추 좀 시그널을 줘야 저는 이게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중국 중앙정부군 인민은행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좀 더 이제 좀 눈에 띄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인들도 이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특히나 상해 쪽에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타고 다니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 뭐 현지에 뭐 이렇게 또 지인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때요? 최근에 좀 줄고 있나요? 뭐 좀 개선되는 게 있나요? 코로나 상황이? 일단 그분들도 사실은 이제 사망자 혹은 모든 통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대로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가까운 쪽에서 보이는 건 사실 저희는 뭐 아마 대부분이 많이 좀 오해 아닌 오해를 하셨을 것 같고 저는 글로벌 IB 뭐 이런 쪽에서 다 똑같다고 보고 있는데 상해가 특히나 4월 중순에 이제 봉쇄 구역을 3개로 나누면서 뭔가 완화적인 시그널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했던 게 풀어주겠거니 했는데 막상 현지에서 보면 어디가 풀어져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같이 이어서 충격을 받았던 게 말 타고 다니고 있는데 당연히 현지에 계신 분들은 더 못 느끼겠구나가 되는 거고요. 네. 네. 야, 그러면 이렇게 뭐 일단은 뭐 부스터 샷을 얼마나 할지를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러면 뒤집어 보면 5.5%를 포기하지 않고 하려면 하반기에 정말 어마무시한 물량을 쏟아내야 네네. 맞습니다. 5.5%를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하고 만약에 쏟아붓는다면 어디다 쏟아붓을까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가늠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단기적인 이벤트로 보면 5월에 이제 다음 주죠. 20일 그때 이제 중국의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일단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만약에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랑 완전히 다르게 이번에도 멈춰버린다면 사실은 지금보다도 제가 더 중국 뷰를 조금 더 세게 나쁘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왜냐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5.5%라는 경제 성장률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감히 중국 정부가 연말이 되기 전에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스스로 내릴 것인가? 이건 더더욱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일단 5월부터 기준금리를 내리는 시그널이 어느 정도 보여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유동성을 당장 푼다라는 게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을 확장한다라는 게 물론 경제의 하단을 최대한 다져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더 올라갈 것이냐는 저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 인프라는 상반기 쪽에 거의 끝낼 거고요. 이제 하반기부터 제가 볼 거는 통화정책을 훨씬 더 강력하게 쓸 것이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인민이 지금 그래서 기준금리는 직접 안 내릴 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다양한 통화정책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물론 효과라든가 특히 주식시장 관점에서 효과라던가 아니면 받아들이는 이런 좀 충격 혹은 받아들이는 효과에 이거는 사실 기준금리를 직접 내리는 것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런데 경제 측면에선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저희가 주식시장이랑 경제랑 좀 다르게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기준금리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주시장은 아무래도 기대감을 더 먹고 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가장 가까운 5월의 기준금리를 시작으로 조금씩 인하해주는 시그널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의 LPR 기준금리는 2019년부터 산정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저점이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어땠다, 뭐 우리나라 어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LPR 금리 기준금리를 산정한 발표한 그 산식 자체가 바뀐 지 2019년 이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정도 됐으면 다 내린 겁니다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중국이 미국과의 금리 차가 역전되든지 간에 일단 그냥 밀어붙일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중국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고 저도 중국을 열심히 보는 사람이지만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공산당이고 공산주의이고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주식시장의 흐름 자체가 뭐 시진핑 연임 뭐 이거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엄청나게 크리티컬하진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의미겠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정책을 반영한다고 저희가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만 세게 나오면 그러니까 해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자연히 좀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너무 조곤조곤 말씀 잘 주셔가지고 시간 간지 몰랐는데 또 저희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 전망 간단하게 하고 또 투자 전략 그 결론이요. 뭐 어떻게 올해 뭐 버텨야 되는지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한동안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지 좀 저도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제가 하반기 전망이라는 자료를 아직 뭐 작성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저도 이제 계속 숫자를 보고는 있지만 일단 저희가 다 예상하는 것처럼 4월과 5월이 일단은 저점을 테스트하는 기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잘 움직여주지 않았던 중국의 기관 자금들이 뭐 시진핑 주석의 지시가 있었겠죠. 당연히 언제나 그래왔듯이 한 번씩 충격이 있을 때마다 기관 자금들이 하단을 받쳐주고 있고 굉장히 애매하게 지금 상해 종합 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를 억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이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그나마 여기서 더 빠지는 건 최대한 막아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단기적으로 5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조금 더 하반기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과감히 연초에 제가 과감히 말씀드렸다가 틀렸던 성장주들을 저는 하반기에 다시 좀 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많이 싸졌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게 반등 시점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보다 중국이 워낙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재생 쪽이라든가 전기차 등은 어쨌든 계속 이제 꺾여 내려갈 만한 거리는 별로 없어서 저는 그 부분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방송 첫 출연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그냥 능숙하게 잘 설명해서 감사드리고요. 자주 좀 오셔가지고 뷰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긍정적인 내용을 조금은 하반기에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 하반기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힘들다는 얘기도 저는 좀 들렸거든요. 저도 최대한 처음 인사드리는데 이렇게 너무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지금까지 또 우리 중국 이야기 아주 재밌게 해주신 하나투자증권의 정정영 연구원님이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